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요한 논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회생법원 213단독 판사님을 계신 김경 판사님이 최근에 게재한 논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개인 채무자 구제수단, 구제, 계약법적 구제수단과 도산법적 구제수단. 저희는 관심사는 이제 도산법적 구제수단이지만 계약법적 구제수단에 대해서 이제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산법적 구제수단에서는 이제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아무래도 이제 서울회생법원이 재작년부터 도산 분야를 개인 도산과 법인 도산으로 나눠서 개인 도산 판사는 개인 파산하고 개인 회생을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이제 업무 분담을 바꿨죠. 그래서 이제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두 측면에서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 대안이 있는지를 한번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서론, 현재 우리는 최근 인류가 겪은 것 중 가장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2019년 12월경 최초로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코비드19라 그러죠. 2년 넘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고 강력한 전염력과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등으로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심각한 경제 문제로 지적되어 온 가계부채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여 GDP의 100%에 육박하고 가용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70%에 이르는 등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유명하죠. 최근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이 확대되면서 일각에서는 머지않아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도 나오지만 최근에는 이제 오미크론이라 그래서 하루에 40만 명까지 나오다가 지금 한 10몇만으로 이제 사그러들어서 결국은 엔데믹, 풍토병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초로 엔데믹, 그러니까 풍토병으로 전환되는 거죠. 이런 독감처럼. 그런 보고도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우리 법체계 내의 법적 구제 수단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위기가 개인 채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계약법적 구제수단을 해석론적 관점과 입법론적 관점으로 나누어 각각 효용과 한계를 검토한다. 이어 도산법적 구제수단을 개인회생 절차와 개인 파산 절차로 나와 실무의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나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코로나19 위기가 개인 채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특징. 누구나 채권관계에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넓은 의미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고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면 지급불능에 빠지지만 특히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입은 채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하는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비자발성 외부성.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은 채무자의 지배 영역 내의 원인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 가령 영업채무자가 경영 판단을 잘못하여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개인 투자자가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여 지급불능에 이른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의 발생 및 그에 따른 규제 조치는 개인 채무자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사건이다. 2. 대량성.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은 채무자 개인 또는 그 가족의 문제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 세계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이는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하는 채무 불이행은 몇몇 개인들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죠. 나아가 지급불능에 이른 채무자들과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들이 순차적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연쇄도산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실제 코로나19 위기 전의 개인회생 파산 사건의 접수 추이는 아래 그림 1, 2와 같다. 17년도, 18년도에 줄었죠. 19년도에 조금 늘었습니다. 2020년도에 5만 3,179번, 2017년, 18년, 19년, 20년. 개인 파산의 경우 코로나19 위기가 현실화된 2020년에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2021년도에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개인회생의 경우 2020년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오히려 소폭 감소.
하였는데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줄고 바로 개인 파산 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향후 개인도산 절차를 인용하는 전체 채무자 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1. 첫째, 채무자들은 개인도산을 신청하기 전 수년 정도 버티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둘째, 공적 재정 지원이나 채권자의 상한 유예 조치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금융기관이 채권 주심에 나서면 버티기 어려운 채무자가 속출할 것이다. 셋째, 코로나19의 위력이 좀처럼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예측 불가능성. 채무자는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하여는 계약 내용에 반영하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거래관념상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보루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는 팬데믹 상황이 도래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한다. 본격적인 코로나19 시대로 접어든 2020년부터는 전염병이 일상이 되었지만 계속적인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알파, 델타, 그쵸, 많죠. 지금은 이제 오미크론까지. 확산 경로 추적이 어려운 백신 및 치료제의 효능상 한계, 시시각각 변화되는 정부의 대응 정책 등으로 불확실성 위험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4. 피해의 다양성 및 심각성.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채무자들이 입는 피해의 양상은 다양하다. 우선 바이러스 자체로 인한 피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근로능력이 전부 또는 일부 상실된 경우와 대응의 여파로 발생한 피해, 수입이 감소되는 경제적 피해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다시 직접적 피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어 있는 피해와 간접적 피해, 경기 침체나 영업의 수익성 악화로 있는 피해로 나눌 수 있다. 채무자들이 입는 피해의 정도 역시 사안별로 다양하지만 주목할 점은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는 채무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임금 채무자의 경우 실업 또는 급여 감소로, 영업 채무자의 경우 폐업 또는 수익 감소로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제 계약법적 부재성. 첫째, 해석론적 관점. 위험 배분 약정이 있는 경우. 해석론적 관점, 위험 배분 약정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위기가 현실화된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당사자들이 이미 계약 체결 여부나 내용 등에 있어 그 위험을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계약의 위험 배분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을 둔 경우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는 기본적으로 계약에서 정한 대로 규율된다. 다만 당사자의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위험이 가소평가되었거나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위험이 창출 또는 증가되었다면 아래에서 보는 법리가 보충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다. 코로나19 위기 발생 전에 체결된 계약에서 심각한 전염병의 발생 위험이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우는 매우 드물겠지만 천재지변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인 면책 조항이 있다면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급부의 성격, 채무 불행이 코로나19 상황에 기인한 정도,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지만 적어도 이와 같은 일반 조항조차 없는 경우보다는 채무자가 계약에 따른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비상의 위기에서는 고통과 손해를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보면 바람직한 계약의 모습은 하방 위험 발생 시 손해를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계약은 위험 배분 약정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위험 분배 약정이 없는 경우. 첫째, 위험 배분 약정이 없는 경우. 첫째, 사적 조정, 재협상. 위험 배분 약정이 없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 관계를 변경 내지 수정하는 것으로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허용될 뿐만 아니라 효율성이나 적정성 면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구제 수단이다. 가령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민간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도 했던 착한 임대인 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사적 조정은 채무자 구제 수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당사자 쌍방의 의사 합치를 필요로 하므로 협상력이 낮은 채무자가 활용하기 어렵다. 둘째, 협의를 강제할 수단이 없으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국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 둘째, 불능. 이행불능이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는 것이 종국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경험칙이나 거래관념에 비춰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른바 경제적 불능, 채무자에게 급부 그 자체를 실현할 것을 구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강요한 것이 되는 경우, 채무자를 경제적 파멸로 이끄는 결과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면 불능으로 인정된다. 채무자가 규칙사에 없음 입증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의 구속에서 벗어나 본래의 이행 책임을 물론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게 된다. 가령
부대체적 자기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다했음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경우 정부의 코로나19 규제 정책으로 인해 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불능법리는 채무자 구제의 수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경제적 불능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경제적 파멸이 이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행불능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둘째, 정부의 규제 정책은 한시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시적 불능은 일반적으로 이행불능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셋째,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금전 채무에는 성질상 이행불능이 있을 수 없고 채무자는 과실이 없어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넷째, 나아가 대법원은 계약 준수의 원칙을 존중하여 이행불능의 범위가 쉽게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셋째, 사정병의 원칙. 사정병의 원칙이란 계약 성립이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당초에 정해졌던 행위 결과 내지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과 사정병의 원칙이란 계약 성립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당초에 정해졌던 행위 결과 내지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효과를 신의 공평에 맞도록 변경하나 파기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우리 민법에는 명시적인 일반 조항이 없지만 다수결과 판례는 신의칙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죠, 우리나라. 비교법적으로는 독일의 행위 이치론, 영미 이행곤란 및 목적좌절 법리 등이 이와 기를 같이 하고 국제계약 규범에서도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사정 변경의 원칙은 이행불능이 경계선상에 있거나 이행불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가령 사실적 경제적 불능을 보완하여 채무자의 보호 범위를 넓히는 기능을 하고 있다. 가령 코로나19로 인해 이행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행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당초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면 이행이익과 이행비용 사이의 균형이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정병의 원칙은 채무자 구제 수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사정병의 원칙은 요건의 모호성 때문에 인정 여부를 놓고 상당한 다툼과 혼란이 생기는데 대법원은 신의칙을 통하여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대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소극적이다. 다만 코로나19 위기는 계약에서 인수한 통상 위험을 초과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비상사태라는 점에서 판례 변화 가능성은 있다. 둘째, 사정병의 원칙의 효과로 계약 수정이 허용되지 않고 해제권만 인정되는데 이러한 전부 또는 전무식의 경직된 해결 방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 일률적으로 위험을 분배하면 일방이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익을 누릴 수 있고 이익을 누리는 당사자는 재협상에 나설 유인이 사라져 가장 이상적인 구제 수단인 사적 조정의 폭을 위축시킨다. 심지어 모든 당사자에게 계약 해소가 불리하고 계약을 수정 및 유지하는 것이 나은 경우에도 비합리적인 계약 해소를 막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구제 수단의 효과가 너무 강력하면 판단자는 오히려 적용을 주저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계약 해소를 통해 이익을 본다고 하여 해제권만을 인정하는 것이 채무자 보호에 유리하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학계에서도 방법론에서 견해 대립이 있지만 사정병의 원칙의 효과로 계약 수정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옛날에는 해제권만 문제됐는데 이제 수정권까지 인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셋째, 사정병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경제상의 변동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폐업하는 등 경제적 고통을 겪은 채무자들을 구제하기가 어렵다. 넷째, 특히 코로나19가 현실화된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사정병의 원칙을 들어 계약이 구속에서 벗어나기는 대단히 어렵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매일 계약을 체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불확실성의 위험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단지 예견이 불가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계약 책임을 그대로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 넷째,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란 일반적으로 면책 사유로서 채무자가 최선의 주의를 다하더라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던 외부, 즉 채무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을 의미한다. 로마법상의 리시프툰 책임 법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교법적으로 영미의 액트 오브 갓, 이게 신의 행위죠. 독일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프랑스의 폴스 메저는 같은 개념이지만 모두 면책사회에 발전해온 법리로 괴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불가항력 법리가 우리 계약법에서 어떤 체계적 위치를 차지하는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채무 불이행과 관련해서 면책 사유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가항력의 개념 및 요건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았으나 비교법적으로 프랑스, 독일 국제계약규범 등은 공통적으로 첫째, 외부성, 둘째, 계약 성립 당시 예견 불가능성, 셋째, 회피 불가능성을 주된 판단 요소로 삽니다. 우리 대법원도 그 안정 요건, 인정 요건을 명확하게 판시한 적은 없지만 적어도 2, 3요소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엄격 책임 또는 무과실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영미법에서 불가항력이 면책 사유로서 중요한 지위를 구축한 것과 달리 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채무 불이행 문제를 과실 법리로 규율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불가항력은 무과실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독자적 실익은 적다. 다만 채무자로서는 과실 없음이라는 다소 막연한 사유를 입증하는 것보다는 법리가 체계적으로 정돈된다면 적극적으로 면책을 주장하는 유용한 틀로 기능할 수 있는 점. 둘째, 예외적으로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영역에서도 무과실이어도 책임을 면하는 독자적인 면책 사유를 활용될 수 있어 채무자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점에서 나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불가항적 법리는 채무자 구제도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개념이나 적용이 통일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일반적인 법리가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경제적 사정을 위한 불가항력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수용하므로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수많은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어렵다. 불가항력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급부가 종국적 이행불능이 되지 않으면 불가항력을 따라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예견 불가능성 요건 때문에 코로나19 위기가 현실화된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불가항력을 들어 책임을 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입법론적 관점. 미국은 2020년 3월 27일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구제와 경제보호법을 제정하였는데 개인 채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중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최대 1년간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담보대출 채무 상환 및 압류 중지, 120일간 차임 연체로 인한 퇴거 중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을 받는 담보대출에 국한되어 지원 범위가 협소하고 채무자의 경제 상황이 나아질 가망이 없어 일시적인 상한 유예만으로는 채무자 보호에 부족하며 오토론이나 신용카드 채무 등 다른 종류의 소비자 대출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고 합니다. 이후 2020년 5월 15일 제정된 건강 및 경제회복 옴니버스 비상해결법에서 한시적인 대출 채무 상한 유예나 퇴거 중지 등을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된 것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영국은 2020년 3월 25일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법을 제정하였고 그 임차인 보호를 하여 주택 임차인은 2년 동안 퇴거 명령부터 보호되고 상가 임대인은 3개월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상가 임차인에게 점유 회복이나 몰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임대기간 동안 차임이 누적되는 상황을 막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독일은 2020년 3월 27일 민사, 도산 및 형사 절차에서의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계약법 관련한 민사시행법 제240조로 소비자와 영세업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급부거절권 내지 일반적인 이행유예 혜택을 누리고 부동산 임차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해지로부터 보호되며 2020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행기가 도래하는 소비 대차 계약에서 소비자에게 일정한 요건하에 3개월의 법정 지급 유예가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적용 대상, 소비자 및 영세업자, 적용 시기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문제, 적용 요건 및 적용 배제 요건의 해석에 대한 다툼 등의 비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한 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9월 29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의 9는 상가임차인의 영업기반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갱신이나 해지에 있어서 차임연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임대인이 계약 해지권을 임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본 외국 입법률과 같은 취지나 상가 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되므로 적용 범위는 다소 제한적이다. 주택에는 적용 안 된다는 얘기죠. 2022년 1월 4일 개정된 상가 임대차법 얼마 안 됐죠? 11조 2는 폐업한 임차인들이 임대료 지급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취지에서 임차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이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사정 변경에 대한 해지권을 명문화한 것인데 개별 사안에서 경제사정이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것이나 입법 취지와 구체화된 요건을 고려할 때 해석론보다는 인정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법을 개정했네요. 소결.
해석론적 구제서는 사적 자치를 존중하면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법리도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춰 변화되게 마련이므로 추위 위상에 대응해서도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이다. 추적된 판례들을 기초로 판례가 형성해서 규범을 가지게 되면 법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해석론적 구제사는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므로 비상의 위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당사자로서는 사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비용이 드는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큰 부담이다. 법리적으로는 경제적 고통을 겪는 채무자들에게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하기에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대법원칙이 넘기 어려운 한계로 적용한다. 그렇다고 쉽게 예를 넓히는 것은 민법적 안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나아가 사정변의 원칙이나 불가항력은 통상적인 위험을 벗어나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비상의 대응 수단이어서 오늘날과 같이 위험이 통상적이지만 여전히 심각한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는 적용 국면이 상당히 축소될 우려가 있다. 결국 기존 법리 틀을 훼손하지 않고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을 발견하고 적용하는 법률가들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입법론적 구제사는 비상의 위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당사자 입장에서 소송 비용이 들지 않으며 이론적으로 법리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하여도 강력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수범자의 국민 전체에 대해 일반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긴급한 비상상황에 통일적 규율이 가능한 장점도 있다. 그러나 입법론적 구제수단은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한시적인 조치만으로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위기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고 그 효과의 강력함이나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 위험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당사자들의 사적 자치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강한 규율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구제가 기묘한 영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입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치일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상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사실 저희 파산 TV 도산을 전문으로 하는 그 구독자나 저한테는 사실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인데 다만 기존의 어떤 민법 우리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민사잖아요. 민법. 그래서 어떤 외국의 어떤 입법 흐름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입법 흐름 벌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때는 것도 뭐 잘 모르죠. 우리도 신문에도 뭐 관심 없잖아요. 근데 이 논문에 지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주택도 했는데 이제 밑에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니까 전용기원 결국 이제 실현되지 못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국회에서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도산법도 많이 개정됐고 그래서 민법, 민사에 관한 거는 이제 결국은 기존에 있는 거를 복습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쭉 그냥 빨리 읽어봤습니다. 큰 도움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진짜 엑기스는 4번 도산법적 구제수단입니다. 여기서 다음 시간부터 천천히 각주까지 싹 훑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